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6월 11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여당은 국회의장의 사퇴 결의안을 채택하고 보이콧을 검토 중이고 야당은 남은 원구성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당규 개정안 발표를 내일로 미뤘습니다. 기존의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당대회 투표에 국민 여론 30%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당권 대권 분리 예외를 비롯한 당원 당규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 맞춤형 개정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부 라이브원 인터뷰에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과 함께 야당의 단독 상임위 선출로 대치 중인 여야 상황을 비롯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안 준비에 나선 조국혁신당의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봅니다. 네, 어젯밤 늦게 야권 주도로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사퇴 결의안까지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네, 국회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원구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반쪽 국회를 만든 민주당과 중립 의무를 무시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우원식 의장의 경우 강제적 상임위 배정 등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배준영 원내수석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편파적 의사진행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의회 독재를 하는 민주당에 강하게 맞서고 민생을 챙기자는 데 총의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일방적 폭거에 의해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사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상임위 전면 보이콧 등 대응책에 대해서는 결론 내지 않고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강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오늘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국정조사와 대정부 질문을 추진하겠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시한에 맞춰 원구성을 하는 게 정상이라며 선출된 11곳의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시급한 현안부터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전날 구성된 상임위의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와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방송산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거부권 법안들을 열거하며 본격적인 입법 공세에 나서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우선 오늘 오후 법사위와 과방위 등의 개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원구성 결과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목리를 부린 국민의힘의 책임이라며 지적했는데요. 우 의장을 향해서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18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정했던 만큼 여당 몫으로 남겨둔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겁니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올 여름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 중인데요. 여야 상황 짚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지도체제와 전당대회 룰 정비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은 당대표 선거에서의 민심 반영 비율과 현행 단일 지도체제 변경 여부인데요.
룰 개정을 논의하는 당원당규 개정특위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단일 지도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오전 라디오에서 1, 2위 득표자가 대표와 수석 최고를 맡는 승계형 지도체제를 거듭 주장했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용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오히려 후계자가 있어 조용히 당을 나가도 된다고 하면 훨씬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헌당규 개정특위는 내일 최종 개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유력 당대표 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어제 최고위가 의결한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예외를 두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원조 친명으로 불린 김영진 의원도 오전 라디오에서 굳이 오해를 살 일을 왜 하느냐며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직격하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장경태 최고위원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비판했는데요. 당헌 개정에 대해선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게 원칙에 어긋난다는 건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국회가 노인층 의견을 대변하는 데에는 미흡했다며 비례대표제를 통해 70대 이상 노인들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폐교를 활용한 노인교육제도 확대와 노인의 버스 무임승차 확대 등을 제안했고 황 위원장은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적극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구제 후구상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맹 의원은 어제 국회방송 국회 라이브6에 출연해 전세보증금 피해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7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서적 고립 탈피와 의료 혜택이 주어지는 은퇴자 도시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창당 100일을 맞아 한동훈 특검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창당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 선거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과 사회권 선짓국 공약들을 언급하며 충실하고 빈틈없이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거대 정당 사이에서 이익을 얻지 않고 옳은 것을 관철해내는 바른 정치인의 정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요건을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오늘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비교섭단체가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게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의 방탄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황 원내대표는 국회가 빨리 열리지 못하고 할 일을 방치한다면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범야권이 어제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를 곧바로 가동하는 한편으로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하자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라이브원 인터뷰 여야 당선인을 만나보는 순서,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당 100일을 맞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모시고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창당 100일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100일 살아남았으니까 더 쑥쑥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응원 기대하겠습니다. 인재 영입 1호로 네, 그렇습니다. 입당을 하셨고, 네. 그전에 방송도 하셨고, 네. 그전에 뭐 정치는 오래전에 이제 입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4월 10일 이제 총선도 있었고, 임기는 이제 5월 30일부터 시작됐으니까 2주가 이제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100일간의 소회를 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실은 소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기엔 굉장히 불합리한 압박. 왜냐하면 행정소송에서 방통위하고 선방위가 MBC한테 다 졌어요. 지금까지 7대0으로. 법정 제재를 했던 것이 전부 다 가혹하다라고 해서 7대0으로 졌는데 그런 압박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방송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압박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자의반 타의반 마이크 앞을 떠나게 됐고 그걸 계기로 해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함께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 지난 한 100일을 생각해보면 이게 약간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그 100일 동안 적어도 조국혁신당이 그리고 제가 우리 조국 대표와 함께 국민들이 바라는 바 그 민심의 바람을 돛을 제대로 세우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호 오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쇄빙선의 역할, 예인선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밤늦게 국회 방송을 통해 저도 봤는데 간표 요원인가요? 이렇게 개표 상황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서 계시는 걸 이제 봤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임위원장 18개 중에서 11개를 야권 단독으로 192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출을 이제 밤늦게까지 10시 넘어서까지 이제 선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현장에 계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우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합의와 협의 그리고 협치의 장이 국회인데 여당이 어찌 보면 국정의 그 온전한 책임은 여당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감당해야 하는데 협치의 가능성들을 전혀 좀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대 야당들은 또 저희들을 포함을 해서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서 국회 의사 일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요.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간 것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정도가 되면 과거에도 한번 민주당이 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었는데 사실 역풍이라는 게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역풍이 존재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속 시원하다. 오히려 더 빠르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부 여당을 심판했다라고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도 평가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민심에 단 하나라도 좀 반응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민심에 반응을 하라고 했더니 기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하고 저는 이게 소통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은 쇼통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또는 21대 국회 마지막에 4개 법안을 무더기로 심지어 그중에 2개는 국민의힘에서 대표 발의했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4건을 그냥 무더기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임기 만료 자동 폐기가 됐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민심에 반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야당들도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갈랍니다 라고 해도 국민들이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정 협치와 그리고 합의의 국회를 만들고 싶다면
전 대통령과 여당이 예. 총선 민심에 단 한 건이라도 좀 반응을 해달라. 예. 그게 협치의 첫 번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7개 상임위가 지금 네. 남아 있고 사실상 이제 이번 주 중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답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또 상임위원장 선출을 또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뭐 사실 비교섭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의장님의 뜻이 굉장히 확고해 보입니다. 어제도 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국회법, 관행보다 중요한 것이 국회법이고 국회법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다. 언제까지 관행을 얘기하고 관례를 얘기하면서 국회를 공전시키겠느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국회법을 우선해서 운영하시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확고한 말씀을 하셔서 이번 주 중에 국민의힘이 계속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가겠구나. 그런 생각은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정무위하고 운영위에 이제 배정되셨죠. 그 정무위는 그 금융기관,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뭐 이런 것하고 이제 권익위, 인권위 이런 이제 부처를 소관 부처로 하고 있고. 운영위는 뭐 대통령실이 되는데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요? 우선 그 정무위의 소속 배정을 지원을 하신 거죠? 뭐 지원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전적으로 당에 저희 그 상임위를 맡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워낙 전문성이 강하신 분들이라서 가야 될 상임위원회가 거의 나와 있었거든요. 김선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 박은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법사위 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범용성이 있다고 해서 당의 전략에 따라 상임위는 배치하겠다라고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전적으로 당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조금이라도 그리고 또 재벌 개혁, 재벌 체제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무위의 소관 기관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해봐라. 그다음에 최근에 사모펀드 사태로부터 시작을 했고 최근에 ELS 문제까지 사실 금융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는 의정활동을 해봐라라고 당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그것을 또 그 우원식 의장님께서 비교섭단체는 의장님이 배정해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이 그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대통령실에서 다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영일만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오일 쇼크라고도 얘기를 하시던데 국민들이 영일만 오일 쇼크 이런 것도 실은 산자부에서 언제 기자회견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면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영부인께서 김건희 여사께서 손에 디올백 안 드셨더라고요. 에코백을 들고 스탄 3개국을 가셨는데 관련된 의문들도 정말 대통령 기록물로 그 디올백은 보관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에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이제 한동훈 특검법, 2호 법안으로 이제 탄핵.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신장식 의원께서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탄핵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일단 야칠당 공대위 언론장악 방송삼법과 국정조사 탄핵안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단 합의한 안건은 방송삼법을 재추진하는 거,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국정조사 추진하는 것. 오늘 오전에도 TBS 폐국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폐국에 이를 거냐. 죽을 수도 있는데 TBS 구성원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죽는 이유라도 좀 제대로 알고 죽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뭐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국정조사 대상인가요? 국정조사 대상으로 지금 놓고 있는 거고요. 탄핵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중론을 펴시는 의원님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특히나 2인 체제 방통위. 원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5명이 의사결정을 하라고 방통위법에 보면 그 설립 취지가 나와 있는데. 국회목 3석이 지금 공석이죠. 뭐 그냥 이유 없이 임명도 안 하고 계시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7개월을 넘게 이유 없이 임명 안 하다가 결국은 그 후보를 스스로 사퇴하고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예. 그래서 2인 체제 방통위는 현재 그 다수의 가처분 결정에서 위법하다, 불법성이 매우 높다라고 반복적으로 지금 사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 2인 체제 방통위 체제는 좀 이 불법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받을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거를 멈춰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관련해서는 아마도 국조와 방송통신 3법, 방송 3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민주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과 협의를 조금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거야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S, MBC, 그다음에 EBS 예. 사장 선임하는 방식을 이제 바꾸는 이사진 선임부터 사장 선임까지 바꾸는 거가 되는데 그 방송 3법을 추진하는데 어떤 동력이 좀 분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떨어져 있는 그 사안은 아니죠. 전혀 떨어져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사실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그 MBC의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 그다음에 KBS 이사의 선임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인 체제는 사법부에서도 이거 위법 소지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데 또 이번에 공영방송의 이사진들이 어쨌든 사장 선출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사진들을 현재 2인 체제에서 막 임명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또 불법이 불법을 낳는 거기 때문에 이거 빨리 지금 멈춰 세워야 된다. 따라서 방송 3법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은 같은 궤에 있는 것이지 이게 힘이 분산되거나 또는 다른 궤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이제 대통령의 지난번 그 사례를 보면은 이제 인사권으로 다시 이제 맞서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고 상당한 그 전선이 방송 3법을 둘러싸고 형성이 되겠군요. 방송 3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도 형성이 되겠지만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서 글쎄요. 방통위원장의 인사권, 방통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놓고도 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엔 두 개의 전선이지만 사실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대표 선임을 둘러싼 우리 사실은 그 하나의 전선, 하나의 이슈에 좀 두 개의 전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3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시 조금 더 손볼 그런 크게 손볼 건 없고요. 그대로 가고 부칙에서 이제 실시 시기만 즉시 실시하는 걸로. 즉시 실시하는 걸로. 그래야 사실은 MBC 이사진이 8월부터 새로운 이사진이 박문진 이사 두 분이 새로 선임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KBS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이사진 선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이전에 방송 3법을 통해서 새롭게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오늘 창당 100일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조국 대표가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날마다 혁신하겠다, 사람의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3가지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이제 1호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한 너댓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딸 눈물 대필 사건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게 또 조민 씨가 이제 어떤 입시 비리로 해서 벌금형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사적 보복이 아니냐 이제 그래서 그건 좀 심한 게 아니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이 전두환을 처벌하자라고 하는 것을 복수나 보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특권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특검법에서 특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보통은 특검을 하면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친인척이랄지 이런 분들이 나오면 더 이상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워지니까 이 질적인 변화, 사건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특검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뭔가 장벽을 만난 게 아니라 아예 수사가 요즘 말로 입국컷 당한 겁니다. 이거는
특권 계급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나요? 저희들은 한동훈 개인에 대한 사적 보복이라기보다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분이 표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권 계급인 양 기소와 수사로부터 이렇게 다 해방되어 있는 검찰 권력의 상징으로서 한동훈 특검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저희 당이 조국 대표의 사적 보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크게 이제 이슈가 된 일종의 헌법 84조 지난주 7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9년 6개월에 이제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제 뇌물하고 이제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제 나온 이제 논쟁 아니겠습니까? 법조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대통령 재직 시에 소추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헌법 84조. 84조가 뭐 외환 내란의 죄가 아니라면은 소추받지 않는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꼭 이런 일에는 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균형을 잃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그것과 논외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화영 사건과 이재명 사건은 사실은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워낙 연계가 돼서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만 법률가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결고리가 아직 분명하지 않거든요. 기소 가능성도 없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의 정권 하에서는 기소는 할 거라고 보는데 법리상 기소를 하려면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관계가 몇 가지 더 확인돼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걸 하나 짚고요. 그럴 경우에도 대통령이 만약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재판은 대통령 재직하는 동안에는 재판은 정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추라고 하는 게 기소만 소추가 아니고 만약 항소심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는 또 항소하면서 항소 취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넓은 의미에서 그것도 소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재판, 만약 그러한 사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그러한 국면이 온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재판은 중단하고 홀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두자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을 해석한다면 저로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저 같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견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저는 당연히 중단되었다가 다시 임기 후에 시작하는 것이 맞다. 만약 기소가 된다면.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는 여전히 협력 관계시죠? 그럼요. 협력 관계고. 당원 당규 최근에 그 개정 뭐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다. 당대표가 대선에 나가려고 하면 1년 전에 이제 당대표를 사퇴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이제 예외적인 걸로 그거는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날짜가 3년 뒤 5월 9일일까? 윤석열 예외 조항이지 이재명 예외 조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도 현재의 상황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이재명 예외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정세와 무관하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저는 그것을 윤석열 예외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현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라든지 원내대표 뽑는데 당원권을 강화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물론 당내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당내 민주주의와 사실 정당 간 민주주의는 정치학자들도 얘기하는 바 다릅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당의 규율과 일체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당 간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소수의 목소리를 어떻게 제도를 통해서 보장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그것은 당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해서 외부자가 왈가왈부하기는 좀 쉽지 않다. 다만 대의민주주의의 비율, 포션, 그 권한과 직접 민주주의의 그 비율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조금씩 달리해 온 것이 현대민주주의. 예. 그거는 정당 내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뭐 주민소환제라든지 이런 예. 것이 대의민주주의가 처음 도입됐을 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정당 안에서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의 비율과 그다음에 원내의 의원들의 권한의 예. 비율을 조정해 가는 것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 정당의 네. 내부 사정에 의해서 내재적인 사정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체적인 그 흐름은 적당히 이제 섞는 게 맞다. 예, 어느 비율이냐는 그때 다르고 비율이 그 비율이 에 대해서 당원 내지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사실 정당은 자기 당내 규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필해야 될 것은 소구해야 될 것은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당원과 의원들의 권한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까지는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이죠. 예. 워낙 신장식 의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시간도 좀 오버됐고 질문도 제가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어떤 정치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슬로건 같은 거는 이런 겁니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시민들에게는 권리를 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돕고, 그리고 강자에게는 굉장히 그 정의를 많이 얘기하지만 스스로는 정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강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북돋을 수 있는 이런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그게 더 신장되는 그런 의정활동 기대해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창당 100일 축하드리고 또 조국 혁신호 순항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라이브 인터뷰 신장식 조국 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